인생이 허무하다지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사망한다는 게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제 남편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길에 쓰레기 한 번 버린 적이 없었고 신호 한 번 어긴 적 없는 모범 시민이었죠. 그런 남편이 난폭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부검 결과 체내에서 알코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요?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 번만 검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애 아빠가 그럴 리가... 사모님,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압니다. 유감이지만 다시 검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음주의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니 경찰은 그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남편과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을 알려줄 남편은 죽었고 원하지 않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재촉하셨습니다. 미라나, 네가 그렇게 못 놓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 철진이만 못 간다. 원통하고 억울해도 어쩌겠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산 사람의 도리야.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장례를 전두지휘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섭더라고요. 생전 그렇게 장남이랑 차별에 서럽게 하시더니 자식 죽음에도 그렇게 의연할 줄은 몰랐거든요. 찾아와 주신 조문객들에게는 대충 교통사고라고 둘러대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더라고요. 눈물에 입관을 마치고 돌아와 기진맥진하게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동생이 조심스레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근데 말이야.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서. 형부 부의금 그거 사돈 어른이 다 챙기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내가 손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고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챙겨서 언니 주실 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찝찝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겪은 어머님이라면 그 돈까지 탐내실 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일어나 어머님을 찾으려는데 마침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고글하신 분치곤 메마른 눈가로 오셨죠. 어머니, 부의금 어머님이 챙기셨어요? 넌 철진이 장례도 안 끝나는데 돈 이야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돈부터 챙겨? 돈이기 이전에 철진 씨 마지막 길 배웅해 주려고 오신 분들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제가 잘 챙겨서 나중에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고요. 알았어. 끝나고 이야기하자. 끝나고. 아니요. 지금 주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이따가 이야기하자니까. 지금 주시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라고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부의금으로 소란을 피우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크고 작은 돈 문제로 남편과 싸운 적도 많았고 돈을 가져갔다 하면 돌려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없다뇨. 그게 왜 없어요? 영진이 줬다. 됐어? 아주버님이요? 그걸 왜 아주버님을 드려요? 너도 알잖아. 그 영진이 그거 이번에 사업 제대로 안 돼서 빚 때문에 이사까지 가게 생긴 거. 마침 큰돈이 들어왔으니 어려운 형제 돕고 하는 거지. 넌 그 네 남편 죽었다고
그 돈 홀라당 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먹어요? 어머니, 그 돈은요? 철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아무렴 재영이 이사가게 생겼는데 그 돈 좀 갖다 썼다고 원망할까? 돈 욕심에 미련하게 굴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시댁이며 남편에게 손을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줬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결혼한 후로 제가 경제권을 가져가서 그 두 사람과 싸워가며 지킨 남편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우애가 좋고 아주버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그 돈 저도 미련 없이 내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장남이 최고라는 집안에서 객식구처럼 자식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 부의금을 형에게요? 아니요, 어머니. 철진 씨는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도왔지 절대로 자기 부의금이 아주버님께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당장 가져오세요. 당장.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니? 너는 남편을 잃었지만 나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그 돈 안 가져가면 남은 자식 하나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두고 보란 말이야? 망하긴 뭘 망해요. 아주버님 형님 그 욕심에 망해도 절대 집 줄여서 가실 분들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망해봤자 평수 줄여 브랜드 아파트 가실 생각이었잖아요. 부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져가서 아주버님을 드려요? 어차피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사치품 사는데 펑펑 쓰겠죠. 이게 어디서? 순간 어머님의 소뚜껑 같은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뺨은 사정없이 돌아갔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영정이 툭 하고 쓰러진 겁니다. 순간 이상한 기운에 놀라 쓰러진 남편의 영정 쪽을 바라보던 때였어요. 누군가 우르르 들어오는 기척에 돌아봤더니 그곳엔 경찰과 남편의 오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심용래 씨? 예, 내가 심용래인데 무슨 일로? 아니, 방금 내가 얘 때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건 얘가 자꾸 열받게 하니까. 아니요, 어머니. 그 일로 경찰이 온 게 아니에요. 홍서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철진이 장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아시잖아요. 제가 왜 경찰을 데려왔는지. 철진이 어머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남편의 절친 중 한 사람으로 변호사인 정홍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본 사람은 아니어도 몇 번 집에 찾아온 적도 있어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자기 사정 다 알아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했었는데 소식이 갔는데도 장례식에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의 죽음에 어머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게 그렇게 놀랍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어머님께 마치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남편이 처음 형과 자신의 위치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이 9살 때였다고 하더군요. 전부터도 좋은 건 모두 형의 몫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형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대요. 엄마, 저 상 받았어요. 무슨 상? 과학경진대회에서 로켓 만들기 최우수상이요. 뭐? 너 그거 내가 나가지 말랬잖아. 네 형이 나가야 한다고. 형도 나가고 나도 나가도 되는 건데. 너 때문에 영진이가 상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네? 처음으로 학교에서 큰 상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알밤과 함께 면박을 주며
형 앞에선 절대 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대요. 학년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4학년이었던 형의 상과 자신의 상은 별개인데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듣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것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칭찬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김철진, 너 아까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 왜요? 너 이번에 선행상이랑 학년 최우수상 받는다며? 네, 선생님이 주신다고. 그거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왜요? 그건 제가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받는 건데. 너, 내가 뭐라 그랬니? 학교에서 괜히 나대지 말라고 했지? 괜히 나대서 선행상이니 뭐니 상장 하나 더 가지고 오면 네 형은 그거 보고 얼마나 주눅들겠어. 안 그래도 요즘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데. 형도 잘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상 받는다고 형이 주눅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쩜 너는 너밖에 모르니?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없어서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철진아, 엄마가 뭘 했어? 엄마랑 아빠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남은 거라곤 둘뿐이랬지. 그런데 네가 벌써부터 형 생각 못하고 너만 생각하면 나중에 너희 둘만 두고 세상을 떠날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아무리 네가 앞서 나간다고 해도 형 앞에 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순리라는 거다. 먼저 태어난 형에 대한 예의고.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에서 괜히 나서서 칭찬 같은 거 받고 상장 들고 오지 마. 알겠어? 네.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그런 건가 싶더래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울 때도 망설이게 되고 발표 한번 할 때마다 형은 오늘 발표를 했을까? 만약에 발표 많이 해서 발표상이라도 받게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했대요. 하지만 가장 곤욕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형, 지난번에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몇 점이랬지? 아, 왜? 그냥 궁금해서. 아이씨, 짜증나게 뭘 그런 걸 물어. 너 점수 잘 나왔다고 나대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이리 와. 형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형 점수를 미리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기를 거스르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 날은 어김없이 주먹질이 날아들었죠.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에 100지를 냈답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돼서 선생님께 불려갔었대요. 철진아, 너 이번 시험에 전부 100지를 냈던데 선생님이 그 이유 좀 물어도 될까? 아니요. 네 점수는 네가 책임지는 거니까. 네가 100지를 냈다고 해서 이제와 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 학교에서 그에 따른 벌을 줘야 할 수도 있어. 벌이요? 왜요? 전 그냥 빵점 받고 싶어서 100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빵점을 맞아야 하는데?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안 되겠다. 그럼 선생님은 엄마한테 연락드리는 수밖에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 왜 네가 빵점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게... 결국 남편은 그날 담임 선생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진실을 이야기했대요. 엄마 때문에 형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형 점수는 모르고 형한테 점수를 물으면 매타작이 시작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학년부장 선생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부모님을 추궁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시치미를 뚝 떼더랍니다. 내가 살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다 듣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제가 철진이한테 재영보다 못한 점수를 받아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쭐을 내겠다고 했다고요? 어머님과 철진이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철진이는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번 시험에서 백지를 낸 이유고요. 아휴, 선생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계모도 아니고 어떻게 철진이한테 그런 요구를 했겠어요? 그럼 어머님, 철진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유, 제가 다 묻고 싶네요.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황당한 자리에 앉게 했는지를. 그 상황에 고작 15살인 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진짜 그랬어요라고 한들 돌아갈 집에 그 엄마가 떡 버티고 있는데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자 학교에서도 더는 추궁하지 못했답니다. 시험은 시험대로 망치고 집에서는 엄마한테 제대로 딱 찍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득 신경 쓰이더랍니다. 계모도 아닌데 라는 그 말이요. 15이면 어리기도 하지만 사춘기로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머릿속이 더 복잡하고 예민해져서 처음으로 물었대요. 어휴, 내가 정말 살다 별일이 다 있지. 뭐? 학대? 내가 진짜 너 때문에? 근데요, 엄마. 뭐, 너 지금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다는 거야? 이 상황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계모도 아닌데 설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 뭐? 근데 엄마는 정말로 나한테 그랬잖아요. 쓸데없이 형보다 앞서서 괜히 형 심기 불편하게 하는 일 하지 말라고요. 내가 언제? 설마 나는 엄마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뭐야? 그 질문 하나로 처음으로 당혹해하는 얼굴을 봤대요. 태어나서 처음 보던 표정이었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그래서 자꾸 형만큼 대접을 해주지 않고 형보다 앞서면 그걸로도 혼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황당한 건 시어머니는 계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따로 데리고 나가 그러셨답니다. 미안하다, 절진아. 아빠가 일만 하느라 네가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아빠,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해요. 정말로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야. 네 엄마는 정말 너를 10달 품어 낳은 사람이 맞아. 그런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형은 맨날 80점만 맞아도 잘했다고 해주면서 저는 90점 받아오면 형보다 높은 점수 받아왔다고 혼내고 왜 차별해요? 친아들인데 왜요? 미안하다. 아빠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죠. 뭐? 그게 실은 네 엄마가 너를 낳으려다 죽을 뻔했었어. 네 형 때는 안 그랬는데 너 때는 입덧부터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 그런데 막달쯤 됐을 때 온몸이 부어오르고 급기야 실려가기까지 했는데 내가 도저히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를 포기하고 싶다고 제발 수술해서 너를 좀 꺼내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저를 포기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지. 남편은 그때 괜히 그 이유를 들었다고 후회했대요. 차라리 이유도 없이 자신을 미워했다면 좋았을 텐데 더는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그만큼 착한 사람이었어요. 임신 중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 건 남편 때문은 맞지만 그게 또 남편 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런 이유로 태어난 자기 자식을 미워하고 차별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편을 낳은 후
어려서부터 그렇게 남편을 싫어했었대요. 저 또 물리기 싫다고 일찍이 분유를 타먹였고 보태거나 울어도 달래주는 일도 없이 손부터 나갔다고요. 결국 아니다 싶어 태어난 지 2달도 안 돼 시할머니께 보내 키웠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4살이 되던 해에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집으로 온 것이었고요. 떨어져 산 세월이 좀 돼서 그런지 신생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아버님은 괜찮은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자기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그러려니 했대요. 그러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인연도 시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철진아, 너 수학 몇 점이야? 못 봤어. 에이, 못 봤어도 나보다는 잘 봤겠지. 꼭 잘 본 애들이 그러더라. 어디 봐, 어디. 어? 못 봤다니까. 그때 남편이 감춘 성적표를 빼앗아 본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정말로 저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애였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문제도 막힘없이 척척 다 해내는 친구였거든요. 너 점수가 그게 뭐야? 46점? 야,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설마 밀렸었어? 어떡해.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됐어. 내 실수인데. 이미 지난 시험에 미련 없어. 그때 남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성적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서 성적표를 다 꺼내봤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적이 고르게 50점대 밑이었어요. 한 과목이야 실수로 밀려서 마킹할 수 있다지만 전체 과목 답안지를 밀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쓸데없이 정의감만 불타올랐던 저는 그 뒤부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열의를 가지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슬쩍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고사 문제도 막힘없이 척척 풀이 과정을 써주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번 학기 반장은 철진이가 하면 좋겠는데 친구들도 다 원하는데 철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요, 선생님. 저는 반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 반장하면 아무래도 생활기록부 관리해도 더 좋은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 그 친구들 시키세요. 저는 반장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친구들에게도 친절해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던 애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게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남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격이 제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철진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물어봐도 돼?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볼 거잖아. 뭔데? 반장은 왜 안 한다고 한 거야? 선생님도 그렇고 반 애들도 다 너가 반장하면 책임감 있게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권한 건데? 귀찮아. 거짓말. 뭐? 귀찮다는 말 거짓말이잖아. 넌 애들 돕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면서. 너 나 잘 알아? 아니, 딱 그만큼만 알아. 너 생일도 형제관계도 사는 것도 모르는데? 그건 친구로서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너가 친구를 돕는 걸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착한 애라는 것만 알면 돼. 저도 참 당돌한 아이였어요. 아마 저희 엄마가 봤으면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애한테 너무 들이댔다고 한 소리 했겠죠. 그때는 제가 남편에게 이성적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반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호기심이 갔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고백은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탕을 주는 그런 기념일이었죠.
2학년 때는 같은 반이 되지 못했는데 학교 끝나고 보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진, 너 여기서 뭐해? 누구 찾아?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나한테? 뭔데? 이거. 이건 사탕? 나한테 주는 거야? 난 준비 못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받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야. 그냥 주고 싶었어. 너 설마 나 좋아해? 푼수 같은 제 말에 남편 얼굴이 붉게 물들었었어요. 눈치도 없이 뭘 그런 걸 물었었는지. 그때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때 왜 저한테 고백했냐고 하니 태어나 처음이었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저였대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10여 년을 만나고 결혼에 이른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싫어했었습니다. 야, 김철진,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너 수능 제대로 안 보면 나 너랑 안 만나. 헤어질 거라고. 미란아, 그건 실수로 답안지 밀렸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는 대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잘 봐. 알았어? 잘 봐도 알잖아. 내 사정. 네 사정 뭐? 너네 형이 지방 공립대 갔으니까 네가 아무리 서울 상위권 대학에 붙어도 못 갈 거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시험 결과만 잘 내. 그러면 어떻게든 거기 갈 거니까. 나 너랑 같이 대학 다니려고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알잖아. 알지. 근데 너 내가 다른 학교 다니면서 다른 남자애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애랑 바람나면 좋겠어? 그건 안 되지. 너 그럴 거야? 모르지. 자기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바보처럼 사는 남자친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되지 않겠어? 일부러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더군요. 고등학교 내내 학교 시험도 모의고사도 결과만 지지부진했던 남편이 학교에서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수능을 잘 본 겁니다. 저와 남편은 나란히 연세대에 입학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입학했냐고요? 제가 직접 남편 집에 찾아가 아버님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드님 성적 이렇게 잘 봤으니 당장 등록금 넣어주시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이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과연 남편 말대로 보통 분이 아니시더군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탐탁치 않았는데 저한테 대놓고 그러셨었어요. 아휴,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딸로 자란 것 같은데 부모님께 죄송하지 않니? 뭐가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할 말 당당하게 하고 다니면서 손해보는 일 없어 걱정 없다고 하셨는데요. 에휴. 이른 나이였지만 저는 그때 결심했었어요. 반드시 남편이랑 결혼해서 남편이 안 되면 저라도 시어머니와 싸워야겠다고요. 그렇게 대학 졸업, 군대 다 기다리고 취업까지 시킨 후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형이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1년을 미루고 형 보내고 그래도 텀은 충분히 둬야 한다고 해서 또 1년을 미뤄서 30 다 돼서 한 결혼이었죠. 사는 동네도 집도 다 아주버님보다 나은 게 있으면 못마땅히 했어요. 이 동네는 치안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느니 집이 난림공사로 지은 것 같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무대뽀로 나갔었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건 말건 상관이 없었죠. 처음엔 어머님도 저한테 대놓고 남편 대하듯 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결혼한 형님네보다 저희가 먼저 임신하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지더군요.
너네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 네? 왜요? 아유, 오지 말라면 오지 마. 어쩜, 아유, 너는 철진이랑 그렇게 똑같니? 세상에 눈치가 없어서 나중에 빌어먹고나 살겠어. 제가 왜 빌어먹고 살아요? 밥벌이하고도 남는 돈을 버는데?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잘난 너는 그냥 친정에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 저 어머님 뵈러 가는 거 아닌데요? 저 아버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야? 저 꼴도 보기 싫으시면 어머님께서 나가 계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예정대로 아버님 뵈러 갈 거예요. 임신 못한 형님 신경 쓰인다며 절 못 오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형님이 임신을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 가지면 몸매 망가지는 게 싫다고 매번 미루고 있던 거였을 뿐이었죠. 어머님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큰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부부가 축하받는 것이 안이 꾸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차갑게 굴던 어머니께서 변하셨었습니다. 바로 제가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아주버님네는 아이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손주라곤 저희 부부 아이밖에 없으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뻐하시는지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못마땅한 마음이 앞서더군요. 손주 예뻐하듯 자기 둘째 아들도 좀 그렇게 예뻐해 주시지 싶었거든요. 예, 은호 떨어지겠다. 제대로 좀 안으면 안 되겠니? 보는 내가 다 불안불안하잖아. 잘 붙들고 있어요. 아무렴 제 자식인데 막대할까봐 그러세요? 제 아이예요, 어머니. 그렇게 도끼는 뜨고 잘 안고 있나 감시하지 않아도 잘 안고 있다고요. 아유, 그 못 믿어워서 진짜. 애 젖은 잘 주고 있는 거야? 어째, 애가 살이 잘 안 붙는 것 같아. 기저귀는 제때제때 안 갈아주면 애들은 금방 발진 생겨 고생하는 거 아니? 아휴,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무렴 제 자식인데 어머니보다 덜 챙길까 봐서요. 전 어머님 같지 않거든요. 뭐? 너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이네요. 시댁 한 번 갈 때마다 어찌나 잔소리가 심하신지 차라리 나 몰라라 하실 때가 더 나았다 싶었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은 기저귀 발진이 있건 말건 배를 골건 말건 신경도 안 쓰신 분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시댁은 시아버님 때문에 자주 들른 거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아들은 잘 봐주시니 다행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저희 아들을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를 낯설어 했지만 아들과 다르게 하나밖에 없는 손주는 다른가 보다. 나이가 들어 그러시나 보다 했죠. 그 뒤로도 자잘하게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많았지만 적당한 선을 두고 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또 어떡해요? 자기가 집에서 돈 가져다 쓰는 것도 당연하고 힘들면 동생 돈도 갖다 쓰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재주씨, 5천만 줘요. 뭐 맡겨놓으셨어요? 그거 철진이 돈이잖아요. 그걸 왜 재수씨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요. 철진 씨 돈이에요. 우리 집 가장. 우리 집 가장이지. 철진 씨가 거기 가장이에요? 왜 철진 씨가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재수씨 집은 그런 가풍이 없어서 그러나 본데. 본디 우리 집 가풍이 그래요. 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형제간에 돕고 그래야지. 돈 5천에 의상하게 할 일이 있어요? 상할 의나 있고요.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형대접 바라는 거 아니죠? 형제간에 안 싸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가 말을 좋게 하니까 사람을 불러보나? 언성 높이게 하지 말고 좀 내놔요. 내가 잘 되면 철진이도 잘 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재수씨가 철진이 앞길 막는 거예요. 알아요? 제 남편 앞으로 쓰나미 같은 재해가 오는 거면 든든히 막아줘야죠. 100번 더 말해보세요. 제가 돈을 내놓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철진 씨만 번 돈이겠어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인데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다더니 저희 반전세살이 할 때 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뭐예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 에휴. 지금 제 앞에서 혀차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피차 빈정은 양쪽에서 상한 것 같으니 더는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약하고 선한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을 아주버님께 뺏기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 받을 돈이란 걸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은 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뺏긴 거예요. 그걸 알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온 것이었고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생신이다 명절이다 별하별 핑계를 대서 용돈을 요구하셨고 그 용돈 대부분은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갔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만도 못한 사이였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지만 제 주변에는 이런 시어머니와 형제를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의 죽음에 어머님께서 관여되었다는 말에도 어머니 편에서 변론하지 않았겠어요. 홍석 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진 씨를 어머님께서 그랬다니 갑자기 경찰은 뭐고요? 말 그대로요, 재수 씨. 철진이 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증거도 있어요. 그 전에 어머님께서 지은 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죄? 내가 뭘 했다고 죄를 지었다는 거야? 은호, 누구 자식인데요? 뭐야? 그거야 당연히 철진이 자식이지. 어머님께서 상당히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들이 누구 자식이냐니 세상에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서요. 소란이, 나보고 경찰서에 가자는 거야? 나 지금 아들 잃은 애미야. 내 자식 장례식장에서 경찰서로 끌려간다고.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어. 심용래 씨를 아동매매, 아동약취 혐의로 입건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예, 너가 말 좀 해봐라. 내가 무슨...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제 앞으로 남편의 친구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 앉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요, 재수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은호 이야기는 뭐고 어머님이 아동약... 홍석씨,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그래서 철진이도 재수씨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던 거죠. 어머님 뵙고 돌아가서 말하겠다더니 그렇게 됐을 줄이야. 재수씨, 최근에 철진이 힘들어하던 거 알았죠? 네? 네.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음주운전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믿기진 않지만 요즘 들어 부쩍 술이 늘긴 했어서 그래서 술을 마셔 그랬나 싶기도 해요. 힘들어 마신 술이 아니에요. 괴로워 마신 술이지. 괴롭다고요? 뭐가요? 2달 전에 은호 다쳤죠.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찧어서 피 많이 났던 날. 알죠. 이제야 상처가 좀 아물어가는데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철진이가 힘들어했던 거. 네? 그러고 보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요? 아이 다쳐서 힘든 마음이야. 저도 철진 씨와 같았는데 흉이 좀 남았다 뿐이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었는데. 철진이 그때 안 거예요. 뭘요? 은호, 철진이 자식 아닌 거요. 홍석 씨,
지금 무슨 말을... 은호, 철진이 아이 아니에요. 당황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편 친구의 눈빛과 단단한 인매는 자신의 말이 조금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이루고 있었어요. 헛웃음이 쏙 들어갔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남편 친구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철진이가 절 찾아온 건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철진이답지 않게 술 냄새를 풍기며 늦은 밤 제 사무실로 찾아왔죠. 야,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웅서가, 나 어떡하냐? 야, 너 울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재수 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면 은호야? 웅서가, 은호가, 아이 자식이,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은호가 뭐? 은호가 내 자식이 아니래. 뭐? 은호가 네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 그럼 설마 재수 씨가... 모르겠어.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 그런 실수할 사람 아닌 거. 알지. 야 세상에, 재수 씨 의심하는 게 난 더 무섭다. 그럼 어떻게 된 거라는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은 해봤어? 어처구니 없는 말에 사건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는데도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철진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대충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유전자 검사지였죠.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지? 이걸 왜 했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은호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어.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뭐? 그래서 갑자기 검사를 했다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그냥... 아니겠지.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겠지. 그러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은호가 다쳐서 병원에 갔었거든. 그때 엄마랑 형이 달려왔었어. 그래서... 근데 이상하더라. 내 자식이 다쳤다는데 자기 자식 다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와서 애 얼굴 확인하고 나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근데 형님도 아이 없다며. 어머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고. 나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었어. 형도 없는 애 내가 대를 이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렇게 미워하시더니 내 자식은 예뻐하시나 보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나를 보고 화내는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 거기다 형까지 와서는 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하는데 그때 확신이 들었어. 뭔가 잘못됐구나. 설마 그래서 한 거야? 봐봐. 절진이 가정사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재수 씨도 잘 알겠지만 철진이랑 어머니 보통 모자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그 말이 믿기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검사제에는 정말로 철진이랑 은호가 친자식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소송 때문에 유전자 검사지를 몇 번 봤지만 그런 검사지는 또 처음 봤습니다. 잠깐만.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그 결과는 좀 이상하지 않아? 25%. 이건... 믿기 힘든 결과지였어요. 검사 결과 철진이랑 은호는 25%의 유전자 일치를 보였거든요. 남이면 0%에 수렴할 텐데 25%라니 그건 또 다른 문제였죠. 어쨌거나 너랑 은호는
유전자가 25%는 맞다는 건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총 관계라는 거야. 은호가 네 조카라고? 조카라면 설마...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병원에서 분명 확인했는데, 분명 내 자식 태어나는 거 내가 확인했는데 대체 왜 내가 아빠가 아니라 삼촌으로 나오는 건데? 말도 안 돼. 은호가 그럼 형님이라는 거야? 뭔가 잘못됐겠지. 야, 검사 다시 해봐.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김철진, 정신 차려. 너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알잖아. 알아. 그래서 미치겠어. 홍석아, 검사를 해도 똑같을 것 같아. 내 엄마가 내 형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는 알잖아. 나는 알아. 그래서 무서워. 대체 엄마가, 형이 나한테,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철진이는 괴로워서 몸부림쳤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정말 세상엔 별하별 인간이 다 있고 인간 같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죠. 일단 전 철진이와 함께 재수 씨가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재수 씨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면 병원일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난색하며 펄쩍 뛰더군요. 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애가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애 낳자마자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신생아라 비슷하게 생겼으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희 병원에서는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즈음 태어난 아이들 기록 같은 거 보시면 개인정보예요. 갱년 볼 수 있다고 해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난처해하는 병원 관계자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쉽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성을 유지하며 그 사람들을 차분하게 설득해야 했는데 저도 답답해서 이성을 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산모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실 그즈음 그만둔 간호사 하나가 있어요. 임 간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듣자 하니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제가 6년 전에 들어왔어서 신입 때 일이라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 홍 간호사님 있잖아요. 실장님도 기억하시죠? 그 외에 몸집이 좀 있으시고 얼굴에 죽은 게 많았던 홍 간호사? 그 사람이 왜요? 6년 전 여름이었을 거예요. 일 그만두고 싶은데 빚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종일 푸념을 달고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왜요? 이상하잖아요. 빚 때문에 일을 못 그만둔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 그만둘 수 있게 됐다면서 얼굴이 폈는데 저희끼리는 그때 로또라도 됐나 했었어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요? 설마 이 일에 그 홍 간호사라는 사람이 연루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병원 관계자가 돈이라도 받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그냥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아니, 지금 말이면 단줄하나? 임 간호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잠시만요. 일리 있어요.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아니, 그 6년 전에 퇴사한 사람 정보를 저희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개인정보인데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는 없죠. 저 다른 간호사님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나 싶긴 한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저는 다른 간호사도 아니고
아이를 받는 간호사인데 이런 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심에 너무 걸려서.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는 그 간호사님 도움으로 6년 전 퇴사했다는 그 간호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병원 관계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강하게 나갔죠. 제가 변호사로서 앞에 나서서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협박도 하고 협조해주면 크게 죄를 묻지 않겠다. 설득도 했습니다. 1시간을 썰정 끝에 결국 지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냥 아기띠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애 들어오자마자 하루 먼저 태어난 애랑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심육래 씨라는 말인가요? 몰라요.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힘들어서 그랬어요. 당장 일은 곧에서 쉬고 싶은데 집에 빚이 많아서 쉴 수도 없고 애는 커가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그냥 그때 뭐가 쉬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철이 어머니께서 그 간호사를 돈으로 사주한 거였어요. 문제는 그래서 바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여자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바뀐 아이를 다른 산모가 데려갔다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진철이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그만 좀 마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보였어요. 재수 씨한테는 갑자기 당직이 바뀌었다 그렇게 둘러댔지만 그날 저는 진철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님 집으로 간 거였어요. 술이 덜 깬 것 같으니 충분히 쉬다가 저녁에나 가라고 했는데 애를 빨리 찾아야겠다고 간 거였죠. 한참 있다가 점심쯤 전화가 오더군요. 울고 있었어요. 웅서가. 왜? 애 찾았어? 애 어딨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은호, 형 자식이 맞대. 엄마가. 형이 외도에서 나온 애랑 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래.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럼 네 애는, 재수 씨가 낳은 애는 보육원에 버렸대. 그 여자도 그 간호사처럼 돈 주고 입막음 시키고 보낸 거였어.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대. 나 지금 애 찾으러 갈 거야. 내 자식 찾으러 갈 거야. 진철아,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너 운전하지 마. 내가 갈게. 너 어딘데? 내가 너 있는 대로 갈 테니까 진정하고 나랑 가자, 응? 아니, 내가 가야겠어. 한시도 못 기다려. 불쌍한 애 새끼.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못 견디겠어. 내가 찾아올게. 찾아와서 비란이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게 진철이와 했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뒤로 사고가 난 거고요. 전 진철이 소식 듣자마자 그동안 진철이와 함께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고 진철이가 말했던 그 보육원에 간 거였어요. 남편 친구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남편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전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아들의 유전자가 안 맞더군요. 남편 친구가 하자는 대로 유전자 검사로 확인도 하고 보육원에 가서 거기서 자라고 있던 내 친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와 남편을 쏙 빼닮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어머니께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버님 혼외자가 안타까웠으면 어머님께서 따로 키우시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영진이 이혼이라도 시키라는 거야? 밖에서 애 낳아왔다고 하면 영진이 처가 걔랑 살겠니? 뭐라고요? 당신, 내가 저주할 거야. 아니, 당신 때문에 죽은 불쌍한 내 남편이 당신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저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이 가져간 부의금도 전부 회수했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사건이 중대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징역 5년을 받으셨어요. 아주버님도 사실상 동조한 죄가 있었지만 어머님이 다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한 발 빼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받았죠. 어머님도 솔직히 5년이면 제 남편 원한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형 집행이 정지됐다고요. 정신줄을 놓으셨대요. 밤마다 헛소리를 하고 허공에 대고 그렇게 사죄를 했답니다. 미안하다 철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요. 잠도 못 자고 밤새 그러다 지친 죄수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정신 감정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은 벌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자 아버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명훈이, 잘 키워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너는 자식 마누라 간수 잘 못한 내 오빠다. 하고 내가 잘 키우마. 미안하다. 아주버님은 그 일로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냈어요. 그래도 키운정이했어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소가 키운 세월도 억울하고 억울하게 죽은 내 남편을 생각하면 그게 더 안 됐습니다. 친정엄마도 아직 뭘 모를 때 보내야 애도 기억이 없어 편해질 거라고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냈어요. 아이를 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키운 정보다 낳은 정이 더 무섭다는 걸 절실히 알았죠. 저는 요즘 일을 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지 못한 모자의 정, 앞으로도 받지 못할 아버지의 몫의 사랑까지 주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 있는 남편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